1차, 2차, 3차까지는 이렇게 할 얘기들이 좀 많아서 나눠서 했는데 4차에서 8차까지는 내용이 이제 조금씩 줄어들어서 그 4차하고 8차까지 해서 이번에 이제 십자군 전쟁에 대해서 마감을 합니다. 1차 십자군이 예루살렘을 점령한 후에 80년까지 갔어요. 그러니까 1차 십자군 전쟁은 80년까지 갔는데 여기서 지난 후 이제 다시 이 80년 후에 그 살라딘이라고 하는 그런 움직임들이 그 살라딘에 의해서 일어났고 그것 때문에 이제 완전히 예루살렘 빼앗게 됐습니다. 야, 제가 사실은 이런 좀 이번에 이제 지난번 계속 당황했던 게 그 전에 전혀 아무 조금 생각이 안 나더라도 얘기를 이어갈 수가 있었어요. 근데 요즘에 그 얘기를 이어가지고 못해가지고 당황해가지고 말씀을 좀 잘못했었습니다. 좀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어쨌든 80년 지난 다음에 이제 끝이라고 2차, 3차까지도 기독교 안에서 완전히 벗어나셨습니다. 그러니까 2차에서도 예루살렘을 가도 빼앗지를 못했고 3차까지도 그랬어요. 이제 3차까지 그렇게 됐었는데 그래도 유럽은 교황에 의해서 전체 있는 유럽은 예루살렘을 포기할 수가 없었어요. 포기할 수가 없어가지고 이제 1202년에 교황이 이제 인노텐시노 3세입니다. 사실 이름들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뭐 우리가 그렇게 많이 그것을 설계할 것은 아닌데 설계하는 입장에서만 그냥 한 번씩 이렇게 불러드리는데 자꾸 발음이 안 될 때가 좀 많아요. 용서해 주세요. 이제 인노첸시노 3세가 이제 교황이 된 다음에 교황이 오는데 그때 이제 다시 제4차 그 십자군을 가자고 결정을 내려요. 지도 한번 여기서 이제 여태까지는 어떻게 했냐면 저 서유럽이라고 하는 그 이태리 거기에서 이제 출발을 하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출발하는데 그 위에 쭉 올라가면서 이제 저기 그리스 위에 있는 그 도시까지 그리스까지 가서 그 밑에 있는 바로 밑에 있는 콘스탄티노플이 그 밑에 있는데 거기까지 이렇게 육로로 쭉 갔었습니다. 육로로 가면 저게 굉장히 먼 거리예요. 15일 동안을 걸어가서 겨우 도착할 수 있는 그런 거리인데 거기 가다가 지쳐요. 가다가 지쳐가지고 이번에 4차는 어떻게 가기로 했냐면 그 서유럽 밑에 그 이태리 로마에서 어디로 가냐면 로마에서 저 이집트 쪽으로 쭉 그리스 있고 요 밑에 소아시아 옆에 이집트 있죠. 그러니까 그 옆에 이집트에 가기로 했어요. 먼저 이제 거기로 가서 이집트를 점령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그 위에가 이집트 소아시아 거기에 영어로 예루살렘이라고 써 있는 데 있어요. 이제 거기를 이제 가기로 됐는데 어쨌든 이제 이 4차는 그렇게 계획을 하고 떠납니다. 계획을 했습니다. 계획을 하니까 이제 범선이 좀 필요해요. 어떻게 범선을 준비하냐면 이 배를 타고 이제 그 십자군을 그렇게 문집해서 떠나기로 했는데 어쨌든 이 이집트 점령하기로 그렇게 그래서 이제 큰 함대를 만들어야 돼요. 여기까지는 사실 그렇게 큰 함대가 그 지중해에 없었습니다. 처음으로 굉장히 큰 함대를 만들어요. 이 큰 함대는 이제 누가 잘하냐면 로마에서 조금 밑으로 내려가면 이제 베네치아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그 베네치아가 이제 이 지중해 무역, 그러니까 저기 지중해 써 있는데 지중해에서 그리스 여기에 터키까지 그 안을 전부 다 지중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어쨌든 이 지중해를 그 상업권으로 완전히 잡고 있는 그 배들이 완전히 잡고 있는 데가 어디 베네치아입니다. 베네치아의 총독은 엘리코 단돌로인데 이 엘리코 단돌로가 참 여기서 역할들을 좀 많이 해요. 그는 좀 앞을 잘 못 보는 맹인이었지만 아주 베네치아를 위해서 그 싸우는 누구보다도 훨씬 더 그런 강력한 그런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 십자군은 3만 3천여 명, 그러니까 모일 것이 십자군에 모이는 사람이 3만 3천으로 잡았어요. 그 병력과 4,500마리의 말이 탈 수 있는. 그래서 이제 실로나를 이 거대한 함대를 주문했어요. 이 베네치아는 어쨌든 이 십자군을 이 십자군에게 단돌로가 어마어마한 가격을 불러요. 근데 그 제안을 이제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1202년 여름 십자군에 모인 병력이 예상에 한참 못 미치는 1만 명이에요. 그러니까 3만 3천의 그 배를 만들었는데 겨우 거기서 모인 인원수가 1만여 명에 다 불과했어요. 그래서 당연히 베네치아가 요구한 막대한 함대 비용을 지불할 능력이 없었어요. 그 십자군 지도자들은 이제 파산할 위기에 처했는데 처해 있었습니다. 그들은 어쨌든 이 베네치아의 항구에 많이 묶여서 그곳에서 돈도 지불하지 않았으니까 그 배를 승선할 수가 없었습니다. 바로 그때 늙은 정도 베네치아의 단돌로가 관대한 제안을 하나 내놓습니다. 그 제안이 어떤 거냐면 여러분 우리가 배를 질 때 너무 많은 비용이 들었으니까 그건 우리가 그냥 줄 수가 없다고. 하지만 좋은 방법이 있는데 우리를 대신해서 저기 자라라고 하는 그런 도시를 점령해 달라고 해요. 그 도시는 원래 베네치아의 땅이었는데 이제 반란을 일으켜서 그곳으로 갔습니다. 그것을 되찾아 준다면 여러분의 빚을 갚는 곳으로 쳐준다고 했어요. 그리고 이제 이집트를 떠나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제안은 십자군을 깊은 고민에 빠지게 해요. 왜? 같은 기독교인이 기독교 국가를 쳐들어가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니까 이제 좀 그랬습니다. 근데 또 그 자라라는 도시가 십자가를 원정에 참여하겠다고 공언한 헝거리 왕의 보호를 받는 것이 자라였어요. 이 기도를 치러 갈 십자군이 이제 같은 기독교 도시를 공격하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 영한 이 소식을 듣고 경로하면서 만일 그런 일하면 당장 파문하겠다고 경로했어요. 하지만 그 빚더미에 올라앉은 십자군에게 이 빚더미 해결을 못하는데 가만히 있을 수는 없죠. 어쨌든 그들은 단둘러의 그 제안을 받아들이고 1202년 신의 군대는 기독교 도시 자라를 무지막지하게 공격하고 약탈을 했습니다. 이 성스러운 원정은 그렇게 시작부터 아주 그 본질을 잃어버리고 있었죠. 그런데 이 자라에서 겨울을 나던 십자군에게 겨울이 나오고 나면 이제 이집트로 출발하려고 하는데 그 겨울 동안에 어떤 사람이 찾아오냐면 비단티움 제국, 콘스탄티노플이 이제 수도였으니까 거기에 있는데 어쨌든 이 비잔티움 제국, 비잔티움은 어떻게 얘기하냐면 서유럽에 이제 그리스까지 아니고 서유럽 그 안에 저 위에 이제 그 서유럽 옆에 쓴 데가 프랑스예요. 프랑스고 그 위에 런던이 있고 영국이 있고 거기 독일이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때에 제일 강성하게 유럽에서 강성했던 나라가 이제 처음 이제 4차 출발할 때는 이 프랑스하고 독일이 제일 강했어요. 어쨌든 이 독일을 갖다 이제 좀
독일 어쨌든 이렇게 그 원조에 그렇게 출발을 했는데 십자군에게 그이 황태자 아르시오스 앙게로스가 이제 그의 말은즉슨 삼촌이 자기 아버지의 눈을 멀게 하고 난 다음에 그 죄를 찬탈했다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십자군에게 눈물로 호소했어요. 만약 저를 도와서 옥자를 찾게 해주신다면 여러분의 이집트 원정에 필요한 모든 것을 지원하겠다고 했어요. 막대한 그 군자금은 물론 비잔티움의 함대와 병력까지 이제 모든 것을 내어드리겠다고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이것이 결국은 이 서로마는 이제 황제에 의해서 그렇게 움직이고 이제 이 동방 정교회는 그 교황이 그렇게 큰 힘이 없고 황제가 그러니까 다른 데는 이제 다른 나라 왕들이 이 프랑스 왕이나 독일의 왕이 병력을 그렇게 교회를 잡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 서로마에는 교황청이 이 모든 것을 잡고 있었는데 이 동방 정교회는 이 교황이 힘이 없고 황제가 그렇게 이 모든 것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군자금, 병력, 그 다음에 동방정교와 로마 카톨릭이 그 통합하는데 힘쓰겠다고 그렇게 약속을 해요. 이 제안에 십자가 지도자들에게는 거부할 수 없는 유혹이었습니다. 유혹이었는데 특히 베네치아의 총독 단돌로에게 더 그랬어요. 이 단돌로는 그 콘스탄티노플에 그 잘못 가가지고 거기서 아주 호되게 좀 큰 일을 당했었던 있었는데 그 원수를 지금 갚으려고 하는 그러니까 이 단돌로는 적극적으로 그렇게 밀었어요. 결국 1203년 십자군 군대는 그 콘스탄티노플 거기에 도착을 했습니다. 난공불락의 콘스탄티노플인데 그 콘스탄티노플을 이제 쳐들어가서 이 십자군들이 쉽게 그 모든 것을 잡았습니다. 이 시달린 비단틴 제국은 이제 기습 공격을 잡아서 막아내지를 못하고 찬틀을 짜. 그러니까 삼촌은 이제 삼촌 왕제는 쳤고 이제 그 십자군의 알렉시우스 황태자와 그 다음에 눈먼 아버지를 공동 황제로 이제 세웠습니다. 근데 이 황제가 된 알렉시우스 4세는 자신이 십자군에게 약속된 막대한 돈을 그런 걸 지불해야 되는데 이 돈을 지불할 수 없어요. 그냥 좀 더 거기에 있었으면 많은 돈들을 어떻게 모았겠지만 이제 바로 찬탈에 들어가자마자 돈을 주어야 하는데 돈을 줄 수가 없어요. 이 돈을 줄 수가 없으니까 이제 시민들에게 아주 무거운 세금을 매겼고 그다음에 교회 선물까지도 황제가 그 선물까지 다 녹이려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현지 주민들이 갈등이 폭발 직전에 이르고 결국 1204년 분노한 콘스탄티노플 시민들은 이제 반란을 일으켜서 알렉시우스 4세 그 황태자였던 그 사람을 이제 쳐 죽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을 죽이고 그들이 이제 황제를 다른 사람으로 그렇게 앉혔어요. 그런데 이렇게 이제 십자군들이 완전히 그 기만당했죠. 이제 십자군이 어떻게 해볼 수 있는 그런 길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지원도 받지 못하고 그들이 분노했어요. 그리고서 이제 단돌로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으려고 십자군에 이제 자신들이 세운 왕제를 죽인 이 백성들을 응징하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3일 동안 그 백성들을 아주 그냥 무참하게
사람들을 죽이고 빼앗고 그렇게 한 일들이 거기서 있어요. 결국 이 4차 십자군은 이교도들을 이교도가 싸우려고 그렇게 했는데 싸우기는커녕 오히려 자기 기독교 안의 국가들 자라고 콘스탄티노플을 완전히 초토화시켜버리는 그런 일을 저질러서 결국 거기에서 그 끝을 맺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끝을 맺어서 그리고 이제 그 다음날 천년의 역사를 자랑하던 도시가 함락되었고 3일간의 그런 일들이 벌어졌으면서 아주 유령 약탈, 그다음에 학살, 방화 이런 것이 저질러졌던 그런 모습입니다. 그들은 많은 보물을 훔쳤고 또 수천 년 동안 이어져 온 그들의 그 상품들 그런 것들을 다 수차거나 그것을 몽땅 방화를 저질러서 그런 것들을 다 불질러 버렸어. 이렇게 해서 이제 완전히 쑥대밭이 됐고 또 소피아 성당 이 콘스탄티노플 이스탄불이 그렇게 크지는 않아요. 옛날엔 무척 큰 것처럼 보이는 것 같지만 제가 갔을 때 거기 그렇게 크게 보이지를 않아요. 그래서 그 밑에서 한쪽에서 제일 언덕 꼭대기에 보이면 성 소피아 성당이 있어요. 이 성 소피아 성당은 콘스탄티누스 황제의 어머니가 그것을 지은 곳인데 어쨌든 그것이 지금도 이렇게 보이는 아주 콘스탄티노플의 그 이스탄불의 아주 중요한 그런 곳이 되는 그러한 곳이었습니다. 어쨌든 이 4차는 이집트 근처에 가기는커녕 그 위에 소아시아 지방 그러니까 그 콘스탄티노플에서 바로 그 위에 보면 그 소아시아 지방에 터키가 있어요. 터키가 있는데 이 터키에 아주 기독교 국가들이 기독교 교회들이 큰 교회들이 안디옥, 에베소, 빌립보는 아니죠. 빌립보는 저 서유럽에 있는 곳이고 여기 터키에서 그런 교회들 아주 교회들이 어쨌든 큰 교회들이 참 많아요. 거기가 어쨌든 그렇게 해서 이제 거기에 건너가 보지도 못하고 결국 제 4차 십자군은 이제 아테네 이스탄불에서 결국 끝이 납니다. 어쨌든 이 사람들은 그것에서 끝이 나고 이제 이렇게 십자군 운동의 아주 중요한 그러한 것은 잊어버리고 제 4차 십자군부터는 이제 엉망이 되었죠. 성전 타락하는 본래 그 목적은 완전히 변질되고서 이제 십자군은 유럽 군주들의 정치적 그러니까 십자군 자체가 어떤 정치에 놀아나고 상업에 놀아나는 경제적 이익의 도구로 그렇게 전락해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이후에 십자군 원정은 몇 차례 더 이어졌는데 제10자군의 실패를 만회하기 위해서 5차 십자군이 결집돼서 이집트를 공략하러 갔어요. 갔는데 이집트에 가서 나일강의 그 범람이라든지 풍토병이라든지 또 자체적으로 서로들의 그 싸움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결국 5차는 거기에서 그냥 나일강에 건너가지도 못하고 그냥 거기서 끝이 났어요. 이 5차 십자군을 그랬고 또 그 뒤를 이은 6차 십자군이 참 6차 십자군 참 기묘한 그런 그 십자군이에요. 제 6차 십자군은 어떠냐면 그 6차 십자군을 이끈 인물이 신성 로마 제국이 독일이에요. 독일의 황제 프리드리히 2세가였는데 그는 당시 교황과 극심한 갈등을 겪어가지고 파문까지 당한 그런 상태였어요. 그럼 그가 이끄는 십자군이었고 또한 그는 피를 흘리는 전사자가 아니라 그러니까 이 사람은 프리드리히 2세는 어떤 사람이냐면 아람어의
굉장히 음통을 했어요. 또 그리고 이슬람 문화에 굉장한 조예가 깊었습니다. 이 사람은 십자군을 가서 싸우려고 간 게 아니라 십자군을 데리고 육체 십자군을 데리고 가서 거기서 이제 협상을 하는 싸움 대신 협상을 하기 시작했어요. 이집트 술탄이 아카 일과였습니다. 아카 일과였었는데 이 둘 어쨌든 이 아카 일과 프리드리히 2세가 서로 협상하는데 협상이 이루어져요.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놀랍게 1229년 두 사람이 조약을 할 때 성공해요. 그 이집트 술탄은 왜 그것이 협상이 이루어질 수 있었냐면 이집트의 술탄과 다른 같은 이스라엘 국가들 간에 그런 싸움이 좀 권력 다툼이 좀 많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기독교 시자군과 싸우기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거기가 단 한 번의 전투도 없이 예루살렘, 베들레헴, 나사렛 그리고 또 일부 성지 그런 것들을 평화적으로 그냥 양도를 해줬어요. 뭐 싸움이나 그런 것도 아니고 그냥 양도를 해서 그래서 그냥 받게 되었습니다. 어쨌든 프리드 2세는 피 한 방울도 흘리지 않고 옛날 리차드 2세는 무척 강한 사람이었어요. 어쨌든 사실 근데 리차드 1세도 거기서 예루살렘을 함락시킬 수는 있어요. 자기의 군대 가지고. 근데 함락신 다음에 그것을 이끌 그런 인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이 함락처리가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거기서 이제 살라딘과 협상을 맺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리차드 2세는 3차 십자군을 인도했던 그 사람은 거기서 그렇게 끝을 냅니다. 어쨌든 십자군 내부에서 이교가 협상하면서 되찾은 성질. 그러니까 프리드 2세가 그 협상을 맺어가지고 함락했던 그런 곳은 단 10년이 못 가요. 그러니까 10년 안에 깨지고 말아가지고 1244년 중앙아시아에서 밀려오는 호라즌 티르크. 그러니까 지금의 터키 사람들이 그쪽에서 그러니까 중앙아시아에서 살던 그런 사람. 중앙아시아는 이제 터키 쪽 거기를 중앙아시아라고 이야기. 그 위쪽에 그러니까 터키 위쪽에 가면 이제 이란, 이라크 이렇게 메소포타미아 지방이 있는데 그런 곳을 이제 중앙아시아라고 하는데 그쪽에 있던 세력들이 이제 호라즌 티르크 세력이 예루살렘 침공해서 예루살렘을 이제 다시 그 사람한테 넘어가게 됩니다. 어쨌든 성지는 이제 기독교에서로서 영원히 이제 떠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소식이 이제 다시 한번 십자군을 짊어진 인물이 그는 이제 프랑스의 국왕 루이 9세였습니다. 루이 9세가 이제 제7차 십자군을 만들어서 떠나게 됩니다. 이 루이 9세는 굉장히 진흥심이 강해가지고 그 진흥심이 강해서 성인으로 추대될 그런 나중에 성인으로 추대될 그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제7차 십자가를 이끌었고 다시 한번 이집트를 공격했지만 제5차 십자가 때와 같이 나일강의 호흡나이라든지 이 모든 것 때문에 결국 그 사람은 올라가서 싸우긴 하는데 오히려 참패하면서 잡혀버려요. 포로가 되어가지고 이제 그 구력을 거쳤죠. 그래서 막대한 그 몸값을 지불하고 그 사람이 이거 안 보고도 살았는데 이제 자꾸 그걸 보게 되니까 계속 그러네요. 예, 어쨌든 몸값을 지불하고 풀려난 그 이후 1270년 제8차 십자군을 이끌고
북아프리카 이제 여기 북아프리카의 그 이집트 옆에 북아프리카에 보면 그 알레리카 아프리카라고 하는 그런 곳이 있는데 그곳을 티진이 옛날에 티진이 하면 누구죠? 금방 생각하는데 그 사람이 있었던 그런 곳이 때 에쿠니눈이었고 금방 또 생각이 안 나요. 어쨌든 그 사람이 있었던 그런 곳이 어쨌든 거기를 이제 쳐 들어가요. 그러니까 티진이 그쪽을 이제 북아프리카 거기를 쳐 들어갔는데 쳐 들어가면 가서 이 사람이 그 팔자에 쳐 들어가서 제 1270년 제 8자 십정을 입고 그래서 이제 티진이를 공격했어요. 근데 그곳에서 전염병에 걸려가지고 루이 9세가 허망하게 죽어요. 이 죽음으로써 이제 제 8차 십정까지가 끝이 납니다. 어쨌든 그 뒤는 이제 이스라엘 쪽에 넘어가지를 못해요. 그 다음에 이제 터키의 그 오스만 투르크라고 하는 그런 민족 아까 그 사람들과 같은 그런 민족이에요. 그 사람이 차지하면서 이제 거기 터키, 소아시아, 이집트, 북아프리카, 모로코, 그다음에 그 모로코 앞에가 그 스페인인데 거기까지 이스라엘이 거기까지 이제 다 장악을 해요. 그러니까 오스만 투르크는 그렇게 큰 영토를 갖게 돼. 영토 갖은 것만이 아니라 다 이슬람으로 그 종교를 그렇게 만들어냅니다. 어쨌든 이 루이 9세가 죽음으로 끝났어요. 끝났는데 이제 예루살렘 소아시아의 그 바로 위에 그 빨간 점이 예루살렘인데 그 예루살렘 밑으로 그 밑에 이제 쭉 거기서 저 위쪽 시리아 쪽까지 예루살렘에서 시리아까지 해안가에 많은 그 기독교 국가들이 여러 대 있었어요. 여러 대 있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을 다 물리치는 사람이 나와요. 누구냐면 맘루크 왕조입니다. 이 맘루크 왕조, 맘루크는 누구냐면 노예예요. 그러니까 맘루크 노예를 이야기하는데 그들은 원래 티르크나 카카스 지역에서 노예를 팔려와서 이집트의 수탈을 지키는 이제 최종의 노예 그 용병으로 길러진 사람들이었어. 이들이 근데 1250년에 반란을 일으켜서 그들이 주인이었던 그 수탈을 몰아내고 이제 이지의 통치권자가 된 게 이게 맘루크 왕조예요. 이 사람들은 어쨌든 굉장히 큰 역할을 했던 게 뭐냐면 몽골 제국이 이제 더 로마 그 엠파이어 그렇게 써 있는 그곳으로 이제 몽골 제국이 쳐들어와요. 이 쳐들어오는데 그것을 막아낸 사람이 이스라엘에서 누구냐면 이 맘루크 왕조예요. 그러니까 이 맘루크 왕조가 몽골 제국을 그 전투에서 격파하고 나니까 이제 자기들 그 힘이 강한 것을 느껴서 완전히 그것을 장악합니다. 이때 이제 그들의 그 도시 어디냐면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런 예루살렘에서 저 위에 시리아까지 있는 그 해변 도시들이 여러 있었는데 그 도시들에 있는 기독교 국가를 다 망쳐놔요. 그 전에 그 사람은 이제 안디옥에 그러니까 터키 지역에 있는 안디옥에 기독교 국가가 그 나름대로 서 있었는데 거기를 완전히 격파해 버리고 완전히 그 주민들을 모두 학살하고 그렇게 한 일들을 하고 난 다음에 저는 자꾸 그 이야기는 그 예루살렘과 그 시리아에 있는 해변 국가들이에요. 해변 국가가 셋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을 몽땅 다 없애고 이제 한 곳이 남았어요. 1289년에 이 트리폴리 백국이 함락되고 그 다음에 이제
남은 곳이 항구 도시 아클레뿐이 없습니다. 이제 거기에 예루살렘 밑에 바로 아클레가 있었는데 그 아클레는 이제 그 유럽에서 그 오는 사람들이 배를 타고 와가지고 거기에 항구에서 이제 정착하면서 거기서 이제 장사하는 사람, 위로 장사할 사람들을 뭐 여러 여기에 템플 기사단, 그다음에 구호 기사단, 상인들 이런 봉부들을 거기에다 지어놓고 거기에 있는데 그것까지를 완전히 이 마므르크 왕조에게 완전히 망했어요. 결국 1291년 5월 18일 날이 아크렐이 완전히 점령되어지면서 이런 모든 것이 끝나요. 결국 1099년 시작되어서 1291년까지 약 그 200년간의 그 십자가 운동이 이렇게 끝이 납니다. 이러한 모습으로 되어져 있는 그런 것들을 보고 다음 시간에 이 십자군이 그 유럽의 굉장한 르네상스든지 그런 것에 굉장히 힘을 주어가지고 거기에 이제 여러 가지 이 십자군 때문에 아주 유럽이 사실 확실하게 그 힘을 지금처럼 그 힘이 있는 국가가 되었던 것은 이 십자군 운동에 많은 영향을 끼쳤다는 걸 다음 시간에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